퀴즈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큰 퀴즈 우주안보 우주산업편으로 돌아온 큰다 10조입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최초의 저궤도 실용 위성 발사용 로켓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는 소식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발사에 성공하는 시점이 지금도 생생히 생각날 만큼 무척 감동이었습니다. 그만큼 우주라는 미지의 공간은 탐구한 지 오랜 시간이 되었지만 여전히 알 수 없고 더욱 공부해야 하는 곳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많은 국가들이 우주 산업, 우주 안보에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주 산업, 우주 안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지난달 알아보았던 국가안보, 회계 문제의 연장선인 군축, 비합선에 대한 논의까지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큰 퀴즈 게스트는 숙명여대 김강진 석좌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숙명여대 석좌 교수로 있는 김광길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공군에서 전역을 했고요. 지금 공군 예비역 준장이고요. 지금 공군에서 이제 전역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있던 자리는 공군대학 총장이었습니다. 그 공군의 미래 발전 계획이라고 하는 이제 에어포스 퀀텀 5.0이라는 그런 프로젝트의 TF로 이제 제가 그 TF를 끌고 일을 할 때 그때 마침 공군 우주 발전 계획이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됐어. 그때 같이 공군 우주력 발전 계획을 작성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합참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전담을 했던 핵더블림 대응센터 차장을 지냈고요. 근데 공군의 대부분의 시간은 F-16 교종사로서 보냈고, 미국에서 정치학 박사한 다음에는 이제 국제정치학회하고 학술 활동을 많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바로 지난달에는 마침 국방우주력 발전 현황에 대해서 우리 국제정치학회에서 발표 한 바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산업과 우주 안보에 대해 생소하게 생각하실 분들에게 우주 산업과 우주 안보에 대해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주 산업은 아무래도 이제 우주를 이제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있죠. 사실 우주 개발은 시작은 상당히 군사적이고 안보적인 관점이 시작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세계대전 때 최초의 로켓이라든지 또 그 직후에 냉전 시대 때 이 핵 군비 경유할 때 나타났던 인공위성 이런 것들 전부 다 군사적인 이유로 나타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국가들이 우주를 좀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사실 그때까지는 우주 산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방산 기업이었죠. 우주를 군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무기를 만드는 것을 국가가 지시를 하거나 요청을 하면 그걸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방산기업 우주 산업이었는데 대략 1960년대부터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유럽에서 변화가 생겼는데요. 유럽은 안보를 상당히 미국에 의존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우주에 대해서 특히 자국의 민간 기업들을 육성시키는 방향의 우주 발전 개발을 시작을 했고 그 목표를 그 상용 위성 또 그다음에 상용 위성을 발사해주는 그 상용 우주 발사체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위성이라는 것이 군사적 용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방송 통신이라는 데 많이 쓰여지기 때문에 이런 상용 위성 시장도 있었고요. 또 이 상용 위성들을 돈 받고 발사해주는 우주 발사체 이런 프로그램들이 시장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주 산업이 본격적으로 상업적으로 사용이 된 거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 우주에 관련된 기술 혁신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위성의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도 줄어들고 발사하는 비용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그때까지의 우주 산업은 사실은 정부 주도였거든요. 정부가 수주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 기업들이 그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는 형태였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줄어드니까 이제 민간 기업들이 스스로 알아서 우주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즘 우리가 뉴스페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예전은 올드스페이스, 요즘은 뉴스페이스. 그 차이는 올드스페이스 시대는 정부가 주도를 하고 방산 기업이나 큰 기업들이 갔다면은 뉴스페이스 시대는 민간 기업들이 직접 주도도 하고 그 다음에 벤처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이제 큰 차이인데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우주 산업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가 경제 또 이런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또 안보랑 연결이 되긴 합니다. 그런 의미 봤을 때 이 우주의 안보는 이 국가 안보하고 또 국제 안보나 공공 안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국가 안보는 기본적으로 이제 군사적인 관점에서 우주를 사용하는 거죠. 쉬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북한의 핵미사일이 가장 큰 안보 위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핵미사일이 개발하고 또 발사를 위해서 이동하는 것을 계속 감시하기 위해서 사실 우주에서 보는 게 제일 확실하고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러니까 정찰 감시 위성 이런 것들이 이제 위에서 보고, 근데 미사일이 발사됐을 때는 이것을 발사와 동시에 탐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경보가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조기경보 위성 우주에서 보는 것이 가장 빠르고 또 확실하죠. 그 다음에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도 우주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미사일 요격도 우주와 관련이 있고요. 만약에 핵미사일이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 굉장히 많은 피해 속에서도 전쟁을 계속하고 또 지휘 통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지휘 통제 시스템 자체를 다 우주로 올려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자체에다가 그냥 위성을 통해서 신호를 받고 지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은 AI 같은 것을 AI 이런 것들을 우주 위성 기반으로 해서 우주에서 지휘 통제가 바로 될 수 있게끔 우리 지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지휘 통제가 끊어지지 않게 이런 것들이 이제 우주 안보 특히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국제 안보나 공공 안보 차원은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나라의 안보보다도 넘어서서 여러 나라들 또 세계의 국가들의 위험을 줄여줄 수, 우주로부터 위험을 줄여주는 것들을 뭐 국제 안보나 공공 안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부분도 우주의 위성들을 계속 감시하고 위성과 위성의 충돌이라든지 또 우주에 쓰레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오래된 위성이라든지 또는 위성 파괴 실험으로 나타난 쓰레기 이런 것들이 날아다니면서 다른 위성을 위협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거기에 대한 경보 체계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 안보 내지는 공공 안보라고 할 수 있겠죠. 대략 그래서 우주의 산업과 우주의 안보는 대략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새로운 이야기들을 듣게 돼서 정말 놀라웠는데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과 우주 안보의 현 주소가 궁금합니다. 실제로 국방부가 국방우주력 건설을 위해서 국방우주위원회 가동을 준비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산업이나 안보가 우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어디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우주 국방이나 우주 산업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국가의 우주 개발 자체가 이제 국가 우주 개발 진흥 기본 계획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3차 우주 개발 진흥 기본 계획의 기간인데요. 그 계획에 의하면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민간 우주 기업 육성 이런 부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의 국산화, 그러니까 우리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우주 국방 차원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군 전용 위성도 우리가 갖고 있고 우주 감시 체계 이런 것들 전력화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에서도 국방우주위원회를 통해서 계속 우리 우주 국방의 발전 방향을 이제 점검도 하고 또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가 성과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주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이나 또 상업적이나 또는 안보 이런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 부처가 같이 모여서 우주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관리하고 또 행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여러 부처 간에 다부처 간에 이런 우주 개발 사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행정적 발판도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또 이번 정부에서 항공우주청 설립하겠다고 또 공약을 제시했으니까 그런 것이 설립이 된다면은 조금 더 우리가 효과적인 우주 개발 또 발전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되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이런 우주 항공력 그리고 국방 우주력이 요즘 대세인 이유와 이제 중요한 이유가 궁금하고 이런 항공 우주력이 앞으로 어떻게 건설해 나가야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선두에 앞설 수 있고 이 분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국방 우주력의 중요성은 이제 이 우주가 얼마나 이 군사 분야에 이제 영향을 미치고 중요하느냐 이거부터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군사 분야 또 이 어떤 군사 작전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그 기능을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이제 전장 인식, 이제 전쟁에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계속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거 이런 전장 인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서는 방호, 상대방의 공격을 우리가 빨리 찾아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킬 수 있는 거 방호가 있고, 네, 세 번째는 전력 운영, 우리의 군사력을 원할 때 기동도 시키고 타격도 하고 전력 운영이 있고, 네 번째는 이걸 또 지휘 통제를 잘 해야 되니까 지휘 통제가 있고, 마지막 5번째는 작전 지속이라 해서 계속 오랫동안 전쟁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실 5가지가 현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우주의 의존도가 커져서 우주의 의존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전장 인식 같은 경우에는 이 군사 정찰 위성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정찰, 우리 감시, 우리 전장 인식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이 되고요. 방어 분야도 이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발사됐을 때 이 조기용부 위성들이 다 그걸 제일 먼저 찾아냅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역시 위성 우주에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전력 운영 파트도 이 군대가 기동하거나 먼 거리 가기 위해서 항법 위성으로부터 항법 신호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정밀 타격 무기 이런 거 할 때는 GPS 위성으로부터 이 포지션 정보, 타이밍 정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존하고 있고 작전 지속 분야도 역시 먼 거리로 군대를 내보내기 위해서 항법 신호, 우주로부터의 지원 필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전장에 필요한 5가지 기능이 다 우주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국방 우주가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앞으로의 전쟁 개념은 지상이나 해양이나 공중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통합돼서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뭐 전 영역 작전, 뭐 all domain operation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런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주로부터 지원이 돼서 그래야 나머지 이 전투 영역 도메인들이 서로 잘 통합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주가 국방 우주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 전쟁이나 국방이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고요. 이런 훌륭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거냐? 그 분야는 이제 우리가 이 기술을 계속 국산화해 나가야 될 거고 연구 개발에 많이 투자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향력, 특히 외교적 영향력이나 또 우리 국제관계 영향력을 같이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국보다 좀 못한 나라들의 위성도 개발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위성 발사도 해줍니다. 그걸 통해서 그런 나라들은 오히려 자원을 지원을 받고 그런 자원 외교로 쓰는 경우도 있는 것처럼 이 우주의 능력 이런 것들은 이 우리 외교 영향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또 우주 능력을 포함해서 항공우주 차원에서 첨단 무기 같은 것이 개발이 되지요. 지금 뭐 우리 누리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 최근에 우리 국산 전투기 KF-21 이런 것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판매를 해서 지금 무기 이전을 통해서 또 우리가 그 외교적 영향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판매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또 굉장히 큰 중요한 영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 우주라는 것은 국방의 승인이 중요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국가적 영향력을 가질 수도 있고 외교적 영향력도 가질 수 있는 그런 도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시 국방 우주력이 정말 중요한 분야인 만큼 투자를 정말 많이 해야 함을 느끼게 되네요. 네, 그러면 이제 군축과 비확산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축 및 비확산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내려면 우리의 외교가 국제사회에서 보이고 갖춰야 할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이러한 군축 비확산도 외교의 일부이고 결국에는 국가 내의 정치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군축과 비확산은 상당히 우리한테 중요한 어젠다입니다. 우리가 특히 북한의 핵 문제를 눈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많은 나라들의 군축과 비확산 분야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의 공조를 우리가 이뤄내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히 WMD 이 비확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모범을 보여서 그 분야에 대해서 이 국제 공조 또 여론들을 우리가 우리의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와서 그래서 북한 비핵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이 군축 비확산 이런 어젠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군축과 비확산 분야에서 일단 국력이 크거나 아주 강대국이 아니더라도 그 분야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어떤 대외적인 명분 그런 걸 갖고 국제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제 국제적으로는 뭐 아시다시피 뭐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이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잘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국제 군축 비확산에서 모범을 보였고 그것이 어떤 대외적인 설득력을 갖고 그것이 이제 그 나라가 그 분야에서의 리더십을 갖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군축 비확산 쪽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은 이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여론을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공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과 함께 또 그 분야에서 우리만의 독자적인 리더십, 또 우리만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 투자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군축 비약산이 이제 많은 이제 화두에 오르면서 이제 군축 비약산과 관련한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볼게요. 신무기 기술이 등장하면서 그를 대비하고 방지하는 과정에서 미래 전장 환경의 변화에 항공 우주력이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고 왜 필요한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군축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안에 컴포넌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검증, 베리피케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군축을 하더라도 이 군축의 결과를 제대로 검증을 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실은 군축 합의를 하더라도 유명무실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검증을 위한 그런 수단 이런 것들이 합의가 안 되면 그 군축 합의 자체가 안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이 검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단계인데 우리 항공우주력이 그런 검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죠. 군축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것이 잘 지켜지는지를 우주와 항공 정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검증 프로세스에 있어 도움이 되는 수단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이 군축이라든지 또 이런 비약산 분야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또 국가 간의 합의가 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영향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신무기에 대한 개발, 거기에 대한 대응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나 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특히 이제 북한에서 보면은 최근에 신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극초음속 활강체 이런 것들이 있었죠. 북한이 실제로 극초음속 활강체나 또 거기에 대한 장거리 순항 미사일도 실험을 했다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러시아나 중국은 개발 완료했다고 하는데 그런 극초음속 활강체 같은 경우는 아주 어려움이 뭐냐면은 적어도 고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지상에 있는 조기경보 레이더들이 미처 잡을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거죠. 조기경보 레이더가 잡을 수 있는 탐지 영역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서 굉장히 고속으로 다가올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이제 우주에서 이제 탐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주에서만 탐지할 수 있다면 그 극초음속 활강체의 어떤 문제점, 또 우리의 위협을 우리가 많이 극복할 수 있겠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하이퍼소닉 앤 발라스틱 트랙 스페이스 센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통해서 즉 우주에서 극초음속 미사일들을 잡겠다는 것인데 우리도 이와 같은 노력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또 신기한 이야기여가지고 네, 되게 새롭네요. 네,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주 산업에 관심이 많아지는 만큼 우주와 연관된 무기나 핵 등 분쟁에 관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군축 비약산이 화두에 오르게 되었는데요. 단지 무기로서의 능력이 아니라 많은 부분의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 교수님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군축 비약산과 이제 분쟁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사실은 특히 우주와 관련된 이런 분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군축과 비약산이 이제 어느 정도 잘 준비가 되고 또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군축 비약산을 통해서 이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단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이 군축과 비약산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국가와 국가 간의 안보상에 서로가 그 자기 나라 안보를 계속 키우면 키울수록 그것이 오히려 다른 나라의 자기 나라 군사를 키우면은 그것이 자기 안보를 지켜줘야 되는데 다른 나라 볼 때는 그것이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그래서 서로 군비를 계속 증강시킬 수밖에 없고 내가 군비를 증강시키더라도 이것이 나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사실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그 노력 중에 하나가 이제 군축 이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정말 진정한 군축주의자들은 이 세상의 무기를 모두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 현실적으로 이제 군비 통제라고 해서 우리가 군사력만 증강해서 안보를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사력을 일부 군축하거나 통제함을 통해서도 안보가 될 수 있다. 그걸 위해서 이제 국가 간의 적대국까지끼리도 서로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가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서로 밸런스, 서로 균형을 맞춘다든지 또는 전략적인 안정성, 스테빌리티를 맞춘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군축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정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해나가야 될 분야고요. 우주 분야도 이제 그런 분야하고 관련이 좀 있는 분야가 있어요. 포괄적 핵실험 금지라든지 이제
뭐 컴프레hen시브 뉴클레어 테스트 밴 트리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주에서 포괄적인 핵실험 다 하지 말도록 상당히 어떤 핵실험의 핵능력의 그 개발이나 확장을 상당히 통제하는 그런 군축에 관련된 협정이 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우주의 무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아우터 스페이스 트리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옛날부터 이루어졌는데 역시 이런 것들도 무기를 상당히 제한하고 또 이런 노력을 통해서 국가 간의 과도한 군비 경제 이런 걸 좀 방지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것인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 뭐 우리나라 물론 서명도 했고 거기 비준도 한 나라지만 아직 하지 않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그런데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그런데 다시 우리가 노력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한다든지 그걸 통해서 군축과 비협상을 통해서 분쟁도 막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리더십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길이 보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유엔이 창립된 목적이 세계 평화를 위한 것인 것만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이제 군축 비확산을 포함하여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예측하시는 미래 군사 분야의 흐름은 어떤지 그리고 현재와는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 우주 산업과 군사의 연결성과 같이 앞으로 우주 국방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미래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군사적인 분야의 차이점, 특징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주에 좀 국한을 해서 얘기를 해본다면은 지금 특이한 거는 2007년도에 중국이 AS8라서 엔타이 셀룰라이트 어택 그래서 우주 공격 무기를 실험을 해서 성공했다는 것이 상당히 이슈가 됐어요. 사실 그 능력은 중국뿐이 아니라 뭐 미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는 거지만 중국이 그 실험을 한 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는 우주에 있는 무기, 우주에 있는 자산, 위성들도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는 위치가 됐구나. 뭐 이런 큰 어떤 우주에서의 변화가 그때부터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렇다면은 미국에서는 그렇다면 이 우주에 있는 자산들이 언제든지 공격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논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우주에서도 좀 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스페이스 디터런스, 우주 억제 같은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우주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해요. 또 보통 핵 억제를 통해서 많이 발전된 논리를 적용을 하면은 우주 억제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공격에 대해서 응징할 수도 있고 보복할 수도 있고 또는 거부할 수도 있고 이런 능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추가해서 우주 같은 경우는 공격을 좀 당하더라도 좀 위성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좀 위성이 많이 있거나 그래서 그 많이 있다면은 그 피해가 상당히 기능 저하가 좀 완화가 되겠죠. 그다음에 피해가 있더라도 그 위성을 빨리 대체할 수 있다면은 상당히 우리가 그 자체가 하나의 억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즉 우주에서의 회복 탄력성, 뭐 레질리언스라든지 우주에서의 복원 능력, 리컨스티튜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주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능력들은 굉장히 많은 위성들을 이제 개발하고 생산하고 또 예비로도 보관할 수 있어야 되고 필요할 때 이걸 빨리빨리 쏘아올릴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 관계가 있습니다. 즉 우주 산업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주 산업이 잘 발전이 되면 우주 억제력에 도움이 되고 근데 그 우주 억제력이 다시 안보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구조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주 산업과 우주 안보가 연결되는 분야일 수 있고 또 미래의 상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에 대한 그 공격뿐이 아니라 이제 우주에서 우주 공격, 우주에서 지상으로 대한 공격 이런 것들도 이제 미래 기술이 예상되는 파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까지는 우주와 지상이 좀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한 고도 30km까지 에어로다이나믹한 즉 항공력 학적 비행기가 가동할 수 있는 구역은 이제 우리가 우주가 아닌 공중이라 불렀고 사실은 고도 100km 이상 위성들이 다니는 곳을 우주라고 불렀는데 이제 그것이 자꾸 결합되어지는 현상. 기술적으로 이 양쪽을 서로 넘나들 수 있는 그러한 그 에어로스페이스 플레인과 같이 하나의 엔진으로 로켓도 되면서 항공력 학적으로 기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나오게 되면 그야말로 우주와 그다음에 공중이 즉 항공 우주 산업과 우주 산업이 서로 결합되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미래에 바라볼 수 있는 결합적인 측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민간 쪽에 최첨단 기술이 다 많이 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그 미래에 특히 많은 변화를 줄 수가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시스템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의 원격 공격도 지원해주고 인터넷 소스도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처럼 이제 민간 우주 기업 이런 민간의 기술들이 전쟁에 직접 참여도 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고 실제로 최첨단 기술은 정말 민간 빅테크 기업에 다 가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는 아까 우주 산업과 우주 안보가 결합되는 것처럼 또 항공 산업과 우주 산업이 결합되는 것처럼 이제 민간과 방위 산업도 서로 결합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우주 안보 또 우주 산업을 위해서는 굉장히 민간과 정부가 또 민간과 국방이 굉장히 서로 협업하고 이런 체계가 되어야만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정말 너무 새롭게 들었고요.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교수님과 이런 말씀 나누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정말 질 높은 강의를 지금 하나 다 들은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달에 큰 퀴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모두 안녕. 안녕. 네, 감사합니다.